자, 2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기억에 있는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작아진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기억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니은 확인할까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변이계수가 변동계수인데 변동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선호하겠죠. 그 니은은 맞는 거예요. 그 니은은 맞습니다. 기억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3번, 4번으로 압축되는데 디귿의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에 심한 피할 수 없는 위험, 체계적 위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디귿 들어가면 안 돼요. 답 나왔죠? 자, 그 다음 니을에 부동산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경우 돈으로 못 바꾸는 위험, 돈이 묶이는 위험, 유동성 위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니을은 맞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이런 거 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연습하셔야 이렇게 시험장에서 눈에 보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다 답이 보입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로 올 때는 쫓겨요. 그래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훈련, 그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기간이거든요.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갑은 시장가치 5억 원의 부동산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부채 감당률이 얼마냐? 모든 현금 유출입은 연말에만 발생하며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그럼 부채 감당률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순영업소득이 눈에 보이네요.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가치가 5억짜리인데 50%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부동산 가치 5억에 5%, 0.5 곱해주는 거죠. 그럼 2억 5천이 대출액이 되는 거예요. 저당대부액 대출액이 2억 5천. 그리고 그 2억 5천에 저당상수로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가 2억 5천 곱하기 0.12를 해주면 부채 서비스액이 3천만 원 나옵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분모고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이제 순영업소득을 구하면 되죠. 그럼 5천만 원 그리고 가능 총소득의 10%가 공실이니까 곱하기 0.9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유효 총소득의 28%가 영업경비입니다. 그럼 28%가 영업경비니까 72% 0.72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순서대로 원칙대로 하면 5천만 원 곱하기 그것의 10%인 500만 원 빼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을 구한 다음에 그것에 0.28이니까 1260만 원 계산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산기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5천만 원 곱하기 0.9 가능총수의 10% 그리고 거기에 28%가 영업경비 비율이니까 28%를 빼내야죠. 그러면 72% 0.72 이렇게 순서대로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요? 3,240만 원, 3,24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3,24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여기 3천만 원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나누기 3천만 원 해주면 여러분 바로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 감당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이 3천만 원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3,240만 원 그러면 0.1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연습 또 이런 유형의 경우는 연습돼야 됩니다. 많이 연습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런 게 안 떠올라요 라고 하는 것도 계산의 연습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를 많이 같은 걸 반복해 보셔야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떠오릅니다. 부채 감당률 탁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분자가 순영업소득이고 여기서는 순영업소득이 보이고 이걸 통해서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LTV, DTI 하면서 이거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1번으로 체킹하면 되겠네요. 23번입니다. 1년간 운영 수지인데요.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구하래요. 그럼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잘 아시다시피 분모가 세후 현금 흐름이고 분자가 지분 투자액이에요. 그럼 세후 현금 흐름과 지분 투자액 이게 분자에 들어가는 거고 요 주어진 자료에서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금방 이것도 구할 수 있네요, 여러분. 여러분 눈치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게
경비가 영업 경비로 안 주어지고 재산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 가능총수도 6천만 원. 그리고 그것의 15%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0.85를 곱해줘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빼기 영업 경비, 그게 재산세 많이 있으니까 500만 원 빼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영업소득이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채 서비스액을 맞아 빼, 원리금 상환액을. 그러면 세전연금 흐름이 나와져요. 세금도 주어졌어요. 400만 원 맞아 빼요. 세후연금 흐름이 구해져요. 그러면 3,600만 원이 세후현금 흐름이고 지분 투자액이 3억 6천이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10이에요. 여기까지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6천만 원 계산기로. 그 다음에 곱하기 0.85, 그죠? 그 다음에 빼기 500만 원 재산세, 빼기 500만 원.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빼기 6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빼기 400만 원. 그냥 계산기로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600만 원이 나올 거요. 그럼 이게 분모. 분자는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럼 10. 거기 세후 현금 흐름 승수. 너무너무 간단한 거라니까요.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연습이 자꾸 해야 된단 말이지. 이게 시험장에서 눈에 보여야 돼. 그럼 이런 현금 흐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니까 지금 해설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제가 신박 방법에서는 다 생략하면서 아까처럼 계산기로 금방금방 누르는 법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맨 나오는 게 현금 흐름 계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금방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입니다. 2번이 정답. 계산 문제 포기하신 분한테는 이런 거는 어려운 문제죠. 근데 계산 문제 포기하자고 연습한 문제들은 맨 다뤘던 계산 유형들입니다. 그 다음 24.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1번의 시중금리 상승은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금리가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겠죠.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상승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승 요인에 해당됩니다. 1번 틀린 거예요. 2번의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이고, 3번의 정해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지총이 순서일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며, 5번의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그럼 5번의 부동산 투자자는 담보대출과 전세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다 지렛대 효과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 자, 25번 보겠습니다. 갑은 아래 조건으로 부동산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관한 투자 분석의 산출값으로 틀린 것은, 자, 주어진 조건이 하나인데 순영업소득이 2억 원이고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인데 2천만 원, 유효총소득 승수는 사고 지분 투자액은 8억 원입니다. 이게 총 투자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빌린 돈, 내 돈이고 빌린 돈이 2억이란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유효총소득 승수, 유효총소득 승수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총 투자액 10억 나누기 4하면 2억 5천 보이죠? 내 돈이 8억이고 빌린 돈이 2억이니까 4분의 1로 25% 보이죠? 지분 환원율이 지분 배당률인데 갖다 집어넣으면 답이 금방금방 나와요. 해볼까요? 자, 유효총소득은 이렇게요. 총 투자액을 유효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됩니다. 총 투자액이 10억이니까 4로 나눠주면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이 유효총소득이고요. 부채 비율은 자기자본분의 타인자본인데, 자기자본이 지분투자액, 타인자본이 저당투자액인데 지분투자액이 8억 원이고 저당투자액, 총투자액이 10억이니까 2억을 빌렸을 거 아닙니까? 곱하기 100, 4분의 1은 25%고요. 지분 환원율과 지분 배당률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분 투자액이 8억 원이라 그랬고 우리 쭉 계산해서 세전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 세전 현금 흐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채 서비스액 빼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전 현금 흐름을 계산하게 되면 1억 8천 곱하기 100 해주면 22.5%가 세전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순영업 소득에서 2억 원에서 2천만 원 빼내면 되니까요. 그렇죠? 순영업 소득 빼기 부채세 위세액은 세전 현금 흐름이죠. 그 다음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 소득분의 총투자액이고 순영업 소득이 2억 원이고 총투자액은 10억 원이니까 5. 종합자본환원율은 이놈의 반대 역수입니다. 10억 원분의 2억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20%.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 답을 계산할 수 있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겨워도 이런 거 꼭 연습하셔야 된다 그랬죠. 지겹기만 할 뿐이지 문제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답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22.5% 지분환원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답할 수 있습니다. 지분 배당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통합. 26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말씀드렸고, 저게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 출제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2번의 회계적 이익률법은 현금 흐름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아요. 3번의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결정한다 그랬고, 4번의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또는 현금 흐름 분석법에 해당됩니다. 순순에 여기 수익성 지수까지 포함하죠. 5번의 담보 인정 비율이 LTV인데 요거는 대부 비율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용자액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겁나게 쉬운 것입니다. 답은 1번이죠. 27번입니다. PF 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과 자산 담보부 기업 모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약간 쌍욕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엽적일 뿐 아니라 좀 이렇게 실무적인 측면까지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라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어때요? 뭐 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렇게 난도 높여가지고 좀 하는 문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어려운 법률인데 그 법률에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면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 주세요 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하튼 ABS 같은 경우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산담보부 증권, 자산유동화 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저당 방법입니다. 그리고 ABCP가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 그러니까 자산담보부 ABS하고 CP를 결합한 방법으로, 이건 유치권의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피담보 채무의 담보로서 확보를 하게 되는 방식이고 바뀌었습니다. 지엽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이번에 ABS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전 회차에 유동화 계획을 따를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근본 회차에도 동일하게 재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유동화가 될 때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서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화 횟수만큼, 그러니까 결국 이 ABS 재발행을 하려면 재발행하는 것과 유동화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재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등록을 해서 재발행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ABS는 유동화 도관체가 개발업자에게 개발업체에 직접 PF 대출을 제공한 후에 해당 대출 채권을 유동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ABS는 금융기관이 PF 대출을 제공한 후에 해당 대출 채권을 유동화 도관체인 컨듀잇에게 양도를 하고 이를 유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도 잘못됐고, 네 번째, 공사대금 재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사는 공사대금 대출 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을 시공사에게 지급한다. 여기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사대금 대출 채권은 시행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공사가 간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문장을 표현한다면, 이제 공사대금 재원이 필요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동화 도관차에게 넘기고 양도를 하고 이것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한 다음에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을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해야 좀 더 정확한 문장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재원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대금 채권을 유동화 도관차에게 양도를 하고, 그럼 이걸 담보로 해서 ABCP를 발행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거 아닙니까? 그 조달한 재원을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5번의 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면 기본적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하는데요. 여기 모든 때문에 일단
그 시험 보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일단 이신청 자료로 내긴 했는데 이건 정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모두 정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여하튼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답을 하면 5번을 정답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28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율 임대차 이런 방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그랬고 연습을 기출문제 가지고 30회, 31회 연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이거요.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추가 임대료율을 구하랍니다. A회사는 전년도에 임대 면적이 750 제곱미터가 되겠죠. 매장을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년도 연임대료가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거. 그리고 지급한 경우에 해당 계약량에 따른 추가 임대료율은 연간 기준이고요. 전년도 매출액은 임대 면적당 100만 원이며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임대 면적당 60만 원이고 기본 임대료는 임대 면적당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본 임대료 계산할 때 10만 원 곱하기 750제곱미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7,500만 원이 기본 임대료고 연 매출액의 경우는 전년도 매출액이 이렇게 됐는데 연 매출액의 경우는 1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액의 임대 면적당 100만 원이니까요. 매출액이.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 곱하기 750. 그러면 이제 7억 5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손익분기점 매출은 60만 원 곱하기 역시 마찬가지로 750 해주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 다음에 추가 임대료는 당연히 1억 2천만 원에 여기에 전체 나오는 것처럼 1억 2천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에서 거기에 지급돼야 될 기본 임대료를 뺀 나머지가 추가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연 1억 2천만 원이 연 임대료, 기본 임대료 7,500만 원을 빼요. 그러면 1억 2천 빼기 7,500만 원 해주면 4,500만 원이 추가 임대료예요. 근데 추가 임대료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일정 %거든요.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4억 5천. 그런데 연매출액이 7억 5천. 그럼 이 차이가 손익분기점 초과한 부분이죠. 3억 원. 3억 원 곱하기 X 해주면 4,5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3억 원이고 3억 원 곱하기 X 해주면 4,500만 원이니까 거꾸로 4,500만 원 나게 3억 원 하면 추가 임대료를 구할 수 있죠. 3억 원이 손익분기점 초과 매출액입니다. 여기다가 추가 임대료 비율만 곱해주면 추가 임대료인 4,5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3억 여기 4,500만 원 나누기 3억 해주면 0.15 15%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가 추가 임대료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15%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하는 이 과정이요. 우리 시험에 30회 기출에 나왔던 그거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 연습하시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응용하셔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추가 임대료율을 구하는 거. 그다음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했고요. 자, 28번, 29번 넘어갈까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법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의 얘기인데요. 일본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 그래서 발행 주식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 적격성 심사하게 되고요. 이번에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가 70억 이상 돼야 되고요. 3번에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 운용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출 나왔던 거고요. 4번에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 운용할 때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리가 없죠. 얘는 실체회사입니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거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만 위탁을 하는 거죠. 그것만 알아도 나머지 지문 몰라도 답 3번인 걸 금방 찾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 상근 직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따라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의무 배당입니다. 그리고 90% 미만으로 이익을 배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측면이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50% 이상. 그래서 여러분은
4번 알아두시고요. 딴 지문들 잘 몰라도 당연히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건 페이퍼 컴퍼니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만 그렇다. 여기는 내부에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두고 있다. 이것만 알아도 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30번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겁니다. 자산담보부 증권이 MBS의 가격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임. 이 채권 시장과 관련된 문제를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채권에서의 수익률과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 이 부분까지 영역을 좀 다루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식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도 어려운데 채권 영역까지 확장시키면 공부 영역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약간의 기본적인 그 기출의 패턴을 벗어난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투자자들이 가까운 시일에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게 되면 채권 안 사겠죠. 그럴 때 가중평균 상환기간 듀레이션이 긴 저당담보부 증권일수록 그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다가 아니라 더 적게 하락한다. 이게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안정성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그 가격이 적게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저당담보증권의 가격은 채권시장 수익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더라도 위험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시장의 수익률과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높을 거다.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이 낮을 거다. 그럼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 자본시장 내의 다른 투자 수단들과 경쟁을 함으로 동일한 위험 수준의 다른 투자 수단들의 수익률이 상승한다면 저당담보부 증권 내지는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상승할 때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긴 저당담보부 증권일수록 그 가격의 변동 정도는 작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만큼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올라갈 때 가격 변동은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이거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자, 이런 얘기는 이제 정규 이론 강의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저당담보부 증권은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시장의 수익률의 경우는 반대로 움직인다. 요거 부분을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언급을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5번이 정답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채권시장에서의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31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분석 기법 및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기업의 경기 침체로 부동산 수익성이 악화가 야기되는 위험은 경기가 침체돼서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라고 하는 위험입니다. 다음 사업 위험에 해당하죠. 그 중에서도 사업 위험은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인데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도 시장 위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의 공실률과 부채 서비스액은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다. 아니고 공실률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부분을 감안해야 유효 총소득이 되니까 공실률은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 맞습니다만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을 순영업소득 그리고 더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연금 흐름이거든요. 세전연금 흐름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에 그래서 니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기억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트가 접하는 점에서 선택되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디귿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럼 답이 이제 착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 니을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가 가능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지 체계적 위험이 아닙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성에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니을은 틀린 겁니다. 미음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음은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당 없는 것들을 지워가면서 답을 교체 체킹하면 이런 문제는 쉽다라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연습이 덜 돼 있는 분들은요, 답을 다 체킹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없어,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멘붕 오고 막 당황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확실하게 아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나머지를 지워가고 해당 없는 것들을 지워가는 방식으로 소거법이라 그러거든요. 답을 찾는 방식이 쉽게 답을 고르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에 따른 해당 내용을 옳게 묶은 것은? 여러분,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걸 자가관리 혹은 자기관리, 그리고 맡기는 건 위탁관리 혹은 전문가한테 맡기죠? 외주관리, 전문관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소유자의 직접적인 통제권이 강화되는 건 자가관리 혹은 자기관리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이고요. 기밀 및 보안 유지가 유리한 건 자가관리 혹은 자기관리 방식이고요. 니을의 건물 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위탁관리 방식, 대형 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한 거 위탁관리 방식,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한 것도 위탁관리 방식. 그러니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그 다음 33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본의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상품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결정한 후 시장에서 유통, 촉진, 판매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STP 전략은 대상 집단의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STP 순서, 그 다음에 표적시장의 선정, 타겟팅입니다. 그리고 포지셔닝 순서 맞죠? 세 번째 시장 세분의 전략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자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고, 네 번째 표적시장 전략은 세분화된 시장을 통해 선정된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거죠. 다 괜찮습니다. 5번의 아이다 전략은 아이다 순서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주의, attention. 두 번째 관심, interest. 세 번째 욕망, desire. 네 번째 행동, 액션의 단계를 통해서 공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 여기까지 좋은데요. 시장 전문 마케팅 전략이 아니고 고객 전문 마케팅 전략이죠. 엄청 쉬운 거죠, 이것도. 그래서 답 5번입니다. 34로 건너갈까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법령상 BOT 방식. 제일 먼저 B는 뭐예요? 준공이나 착공이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자,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준공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여기 뭐예요? 오퍼레이트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운영을 할까요?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시간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죠. 그럼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트랜스퍼,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누구한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시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오토 방식에서 이 순서대로 내용을 고르시오. 그러면 4번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시설 소유권이 누구한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준공한단 말이에요. 빌드. 그 다음에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업 시행자, 말하자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연습했던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5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가 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단위 면적당 시상가액은 겁나게 쉬운 건데 실수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주의 집중 하나 하면 실수하는 거. 딱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도록. 자, 내용 볼까요, 여러분? 자, 대상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호 1은 탈락입니다. 필요 없어요. 2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가 변동률은 주거지역은 필요 없고요. 상업지역이니까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시점 수정치 1.05.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동일하면 하지 말고, 그 다음 개별 요인에서 여러분 표준지 기호 1은 필요 없다고 아까 지웠는데 1에 비해서 개별 요인 10% 우세하고 이거 1.1도 계산하신 분은 틀린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런데 좀 전에 1을 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일부러 준 거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지 기호 2의 개별 요인은 3%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만큼 열세암입니다. 열세암, 3% 열세암. 그러니까 여러분 3% 열세니까 개별 요인이 얼마 돼요? 0.97이지. 그래서 3% 열세므로 0.97. 그 밖에 요인으로 보정할 때 대상 토지 인근의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 사례 및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해서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 보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1.5가 되겠죠.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1.5. 그럼 이제 계산기로 자 800만 원 누르시고 곱하기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5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다시요. 8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5. 왜? 그게 상승식은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했더니 말씀드린 대로 했더니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찾으면 되겠죠? 4번이 정답이겠네요. 1222만 2천 원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만 주의하면 됐습니다. 아까 말한 기호1 해당 없음. 그런데 그거를 착각해서 계산에 넣으면 당황하게 되고 왜 답이 안 맞지? 그렇게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3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원가법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똑같은 패턴, 숫자만 다르지 똑같아요. 우리가 백선이나 문제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있죠. 동영에서 숫자가 똑같고 숫자만 다르고 내용 패턴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간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몇 년 경과였어요? 기간이 좀 기네요. 자, 8년입니다. 우리 보통 5년 많이 했는데 아주 긴 것도 했지만 8년 건 안 했죠. 8년입니다. 자, 그다음 제곱미터당 1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경과연수 시점 수정 계산해야죠. 1.5가 되네. 시점 수정치. 그리고 50년이고 경제동네용수 정액법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제조동가 계산할 때 120만 원 곱하기 250. 자, 연면적 250이니까 3억 원 나왔습니다. 이건 준공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해야지. 3억 원 곱하기 1.5 해주면 4억 5천. 자, 그럼 4억 5천 나왔으면 계산기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신박계산법으로 n 플러스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제조동가에서 빼기 제조동가 곱하기 감가율 나누기 경제동명수 곱하기 경과연수 한꺼번에 쫙 계산하는 요령 4억 5천 계산했으면 계산기로 n 플러스를 눌러라. 4억 5천 누를 필요 없고 나누기 여기에 내용요소 만료시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100% 감가됐으므로 감가율은 1임으로 할 거 없고 경제동명수 50 나누기 50 곱하기 경과연수 8 n-mr 이것만 탁 눌러주면 너무 간단하게 답을 3억 7,800만 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연습 좀만 되신 분들은 답 구하는데 한 20초? 자리봤자 30초? 그 안에 답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었고 실제 동영에서 이런 거 줄 때 너무 잘했습니다. 다. 그렇죠? 아마도 이거 틀리셨으면 똑같은 패턴인데 시험장이었기 때문에 틀렸을 겁니다. 쫓기고 그 다음 민법 풀고 개론으로 못 들어와서 틀렸을 겁니다.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37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물건을 고르시오. 건건선항은 원가법, 동산과자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권으로 끝나는 거 있죠. 영어광의 권자로 끝나는 것들은 다 수익환원법. 권자는 수익환원법. 그리고 수익환원법. 여기도 수익환원법 이렇게.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수익환원법. 그리고 영어광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수익환원법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수익환원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표권 그리고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한다 그랬고 저작권 수익환원법, 특허권 수익환원법,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 기업가치 수익환원법,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실용신앙권 몰라도 권자 끝나는 건 수익환원법 6개 탁 여러분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38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수익분석법인지 1번 볼까요? 일단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니까 수익분석법도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수익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기초가액에 기대율을 곱하고 이렇게 기초가액에다 기대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기대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필요재경비, 가기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 적산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적산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적산법의 문장은 시험에 나오니 꼭 알아두시라. 이게 적산법입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의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의 요인이니까 2번 맞고 3번의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에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부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경우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분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분평가. 5번의 감정평가 법인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가치가 원칙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39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이런 내용들에 관한 얘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자 일단 1번 볼까요? 표준지 공시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국 부동산은 나오면 제가 주택이라 했죠. 토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표준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용 볼 때 전체적인 내용 여기다 표준주택으로 했다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는요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의뢰해야 된다. 이게 법령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2번은 틀린 거고요. 3번의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포함한다 그랬죠? 국장에게 이신청. 4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2 이상의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 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고 5번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0번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정말 쉬운 얘기고 지역분석 개별분석은 다 쉽다 그랬죠. 자 여러분 동일 수급권은 동일한 시장지역이고 따라서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네요. 1번 맞아요. 이번에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여까지 좋은데 대상 부동산 분석하는 건 개별 분석이에요.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내에 부동산의 표준적 최유 이용이 아니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이 뒷부분은 개별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3번의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뒤쪽을 주목하라고 그랬죠. 여기가 개별 요인이 아니고 지역 요인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4번의 개별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여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 이것은 바로 지역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용 부분과 맞바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와서 대상 부동산의 최용을 판정하는 것이 개별 분석입니다. 이 뒷부분이 서로 바뀌었네요. 2번하고 4번이. 5번의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가 아니라 바뀌었어요.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 틀린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 쉽게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일이 사실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문제가 깁니다. 그리고 민법과 개론을 주어진 시간에 풀 때 민법 역시 박스로 주어지고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개론은 계산 문제가 10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공부를 차근차근 그러니까 단순한 암기 위주로 공부하거나 편법 위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차근차근 원리 위주로 공부해야 합격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원들이 마치 문제를 공부할 때 되게 쉽게 간단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분들이 1년 공부하고 나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은 들지만 원리대로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한 번에 우리 동차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선생님들끼리의 이런 호흡도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같은 과목에 이든 과목에서의 또 역할들 또 1차 같은 경우는 개론과 민법의 역할 이래서 서로 합격 점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듀윌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가장 최적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 공부를 하셔서 틀림없이 돌아오는 시험 35회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분명하게 돌아오는 시험에 여러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기적을 만드니까요. 여러분 차근차근 학습하셔서 꼭 돌아오는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